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여보, 그게 대체 무슨 종이야? 그날은 비가 내리는 날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찌푸려 있던 서울의 하늘은 끝내 굵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날따라 유난히 어깨가 무겁고 몸도 으슬으슬했다. 강남 빌딩 숲에 둘러싸인 사무실 안에서 도무지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결국 나는 팀장님께 말씀드린 후 오후 반차를 내고 회사를 나왔다. 팀장님,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오후 반차 좀 쓰겠습니다. 그래, 김 팀장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푹 쉬고 혹시나 몸이 더 안 좋으면 병원 가봐. 네, 감사합니다. 회사 건물을 나서자마자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비는 제법 거세게 내렸고 바람도 차가웠다. 나는 코트깃을 세우고 움츠린 채 핸드폰을 꺼내들었다. 아내 이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여보, 나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반차 썼어. 집 가서 좀 쉬려고. 짧은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 한편이 조금은 놓이는 듯했다.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면 될까? 아니, 병원에 가서 수액이라도 맞아야 하나? 어떤 방법이든 따뜻한 이불 속에 파묻히면 한결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지하철역 앞에서 멈춰선 나는 한참을 우산 아래 서 있었다. 문득 어머니의 집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뇌리를 스치자마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고 지금은 사지마비 상태로 종로구의 한 한옥집에 누워 계셨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빛만으로 소통하는 어머니를 떠올리면 가슴이 저려왔다. 물론 전문 간병인을 두었고 바쁜 와중에도 아내 서연이가 자주 들러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지만 그게 괜찮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내 몸도 안 좋긴 하지만 마음이 계속 쓰이네. 투명한 빗방울들이 우산 위로 떨어지며 몽글몽글 번지듯 내 마음도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결국 나는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방향을 틀었다. 가는 길에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쓰려고 했다. 여보, 나 엄마 집 잠깐 들렀다 갈게. 괜히 마음이 쓰여서. 메시지를 전송하려다 멈칫했다. 괜히 일하는 아내까지 신경을 쓰이게 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께서 편찮으신 이후 서연이는 바쁜 디자이너 생활 속에서도 틈틈이 시간을 내어 간호하곤 했다. 오늘 아내도 없이 혼자 어머니 집에 간다고 하면 서연이가 신경 쓸 게 분명했다. 결국 나는 전송 버튼을 누르지 않고 썼던 내용을 지워버렸다. 지하철에 올라타자 비는 더 거세졌다. 창문에 맺힌 빗물들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모습이 마치 내 마음 같았다. 처음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다고 하셨을 땐 단순한 근육통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사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진단을 받으셨고 말까지 잘 못하시게 된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두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찾아뵙지 못한 게 내내 마음에 걸렸다. 간병인을 고용하긴 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불안했다. 아내보다 엄마한테 신경을 못 쓴 것 같네. 일한다는 핑계로 내가 너무 무심했어. 하지만 간병인을 쓰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복잡하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멈출 때마다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어머니 댁 근처역인 종로 3가역에 가까워질수록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다. 그렇게 도착한 한옥집의 낡은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내 손끝이 약간 떨리고 있었다. 괜히 이상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날의 방문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꾸게 될 줄은. 어머니 집 앞에 도착한 나는 한참을 문 앞에서 서 있었다. 도어락 번호는 익숙했지만 그날따라 숫자 하나하나 누르기가 그렇게도 망설여졌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따라 왠지 그냥 집에 못 가겠더라고요. 삐삐 띡! 익숙한 도어락 소리와 함께 천천히 문을 열었다. 집안은 고요했고 특유의 나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보일러를 틀어 따뜻한 거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어딘가 공기가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그때 거실 한쪽에 앉아있던 간병인 정미숙 씨가 내 모습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어머, 아드님 오셨어요? 오늘은 사모님이랑 같이 안 오셨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반차 내고 나왔거든요. 그냥 엄마 생각이 나서요. 어머님, 아드님 오셨어요. 오늘은 혼자 오셨답니다. 인사하셔야죠. 나는 고개를 돌려 방 안을 바라보았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운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말도 못하시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은 아직도 적응이 안 되더군요. 어머니는 눈동자만 움직이며 내 쪽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런데 그 눈빛이 어쩐지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 듯 보였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은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들렀어요. 그러자 간병인 아주머니가 주변을 슬쩍 둘러보며 내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드님, 저기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네? 왜요?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뭐 할 말씀 있으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잠깐 저쪽으로 가실까요? 간병인은 계속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나도 괜히 심장이 벌렁거려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거실 소파 옆으로 조용히 이동했다. 그곳은 어머니의 시야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었다. 왜 그러시죠? 무슨 일인데 이렇게 조심스러우세요? 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어머님 말이에요. 네? 저희 어머니가 왜요? 사실 저한테 글씨를 쓰세요. 손바닥에요. 네? 손바닥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예요. 어머님이 가끔 제 손을 잡고 손바닥에 글자를 그리세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계속 반복하시니까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에 펜을 쥐어드렸는데 세상에나 제 손바닥에 정말 글씨를 쓰셨지 뭐예요? 잠깐만요. 저희 어머니는 사지마비시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말도 못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손가락으로 손바닥에 글씨를 썼는데 펜을 쥐어주니 펜을 잡고 글씨를 썼다고요?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는데요.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정말이에요. 손끝 하나하나를 떨기 시작하더니 점점 손가락을 구부리고 막 움직이시더라고요. 간신히 아주 천천히요. 그게 말이 됩니까? 펜도 못 잡으시는 분이 어떻게... 아니 근데 뭐라고 하셨죠? 펜으로 글씨를 쓰셨다고 했나요? 목소리 낮추세요. 아니, 여기 누가 있다고 그렇게 경계를 하시는 겁니까?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님이 쓴 글씨, 그 내용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래 이렇게 가족 일에 간섭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닌데 어휴, 그 손가락으로 뭘 잡고 끄적이실 때까지만 해도 어머나, 왜 이러실까? 싶었는데 이걸 바로 가족분들에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내용을 살펴보니 자녀분 며느님한테 이 상황을 바로 알리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험하다고요? 누가요? 저희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인가요? 아니, 누구를 일단 정말 오늘 기적처럼 어렵게 펜을 잡고 글씨를 쓰셨거든요. 이거 보세요. 간병인은 내 말을 끊고 조용히 자신의 손바닥을 펼쳤다. 그리고 그곳에는 정말 글씨가 적혀 있었다. 볼펜을 쥐고 온 힘을 주어 쓴 흔적. 간병인의 손바닥에 쓰여 있는 글씨는 아주 간결했지만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도와줘. 아픈 척하는 중.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손바닥에 쓴 것이 종이에 쓴 것과 완전히 같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명백히 어머니의 글씨였다. 특히 획을 특이하게 꺾어서 긋는 그 모양은 영락없이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어릴 때 내 도시락 뚜껑에 붙어있던 쪽지, 시험 잘 보라고 필통에 몰래 넣어주셨던 손편지, 그때마다 보던 글씨체, 나에게는 아주 익숙한 글씨체였던 것이다. 이거 저희 엄마 글씨인데. 이거 엄마가 쓰신 거 맞죠? 맞아요? 저도 이상해서 몰래 사진까지 찍어놨다니까요. 혹시라도 아드님 오시기 전에 손바닥에 쓰인 글씨가 지워질까 봐요. 아니, 잠깐만요. 말도 안 돼. 사지마비 환자고 눈동자 굴리는 것 외에 손가락 까딱을 못 하시는데 글씨를 쓰셨다고요? 근데 글씨 내용이
아픈 척?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아픈 척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글씨를 딱 보고 아드님을 따로 배워야겠다. 아드님께 몰래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이렇게 며느님 없이 오셨네요. 간병인이 하는 말을 듣자 머리가 핑 도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이후 내가 했던 모든 걱정, 병원에서의 진단, 간호, 그 모든 게 전부 연기였다는 말이 아닌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말도 안 돼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엄마가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미신다는 건지, 왜 아픈 척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아드님이 정말 마음을 단디 붙잡아야 하실 것 같은데요. 짐작 가는 게 있기는 한데 이게 워낙 조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네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굉장히 불안해 보이실 때가 있거든요. 언제요? 아드님 안 계실 때요. 그러니까 며느님이 어머님을 보러 자주 집에 오잖아요. 며느님 오실 때마다 우리 환자분, 우리 어머님이 좀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고 목이 꽉 막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간병인은 계속해서 내 옆에 있었지만 그 존재는 희미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는 충격을 받았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아내가 올 때마다 우리 엄마가 불안함을 느낀다는 건지. 도와달라니, 아픈 척을 하고 있다니. 왜? 입을 떼려 해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머릿속에서 고막이 터질 듯한 소리가 울리는 것 같았다. 사지마비로 누워 계신 어머니가 요청한 SOS, 그리고 자주 우리 엄마를 찾아오며 지극정성 간호를 하던 아내. 그런 아내가 올 때마다 불안해한다는 어머니. 그 순간 거품이라도 물고 쓰러질 뻔했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뭔가 아주 깊은 비밀이 막 밝혀지려 한다는 걸 예감할 수 있었다. 그렇게 간병인의 손바닥 글씨를 본 뒤 거실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어디선가 진동음이 울렸다. 핸드폰을 보니 아내 서연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 상황에서 아내 전화를 받는다는 게 왜 그렇게 긴장되는 일이었을까? 그 순간 모든 걸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갈등이 들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아니, 아직은 그럴 수 없는 것이었다. 여보, 왜? 여보, 몸은 좀 어때? 약은 먹었어? 아직. 나 병원 근처야. 수액 좀 맞으려고. 그래. 아이고, 내가 있었으면 같이 가줬을 텐데. 미안해. 오늘 퇴근하고 죽 끓여줄게. 얼른 낫자, 우리 여보. 그 다정한 목소리에 순간 울컥했다. 그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아내가 정말 어머니에게 그랬을까?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과 혹시나 하는 마음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다. 괜찮아. 자기 일 끝나고 와서 봐. 나 좀 누워있다 들어갈게. 수액 맞으면 컨디션 돌아올 거야. 그래. 집에서 봐. 전화를 끊은 뒤 핸드폰을 무겁게 내려놓았다. 그리고 어머니의 방을 바라보았다. 방은 고요했고 어머니는 그대로 누운 채 눈만 깜빡이고 계셨다. 그 눈빛이 마치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그 눈빛에 이끌리듯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다. 엄마, 아까 간병인 아주머니가 보여준 글씨 진짜 엄마가 쓴 거예요? 엄마 아픈 척하는 거라고요? 도와달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글씨 보니 분명 엄마 글씨가 맞는데? 엄마,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말을 못하면 손가락으로. 자, 여기 내 손바닥. 엄마, 여기다 말해봐요. 그 순간 어머니는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이셨다. 눈물이 또르르 흐르며 베개를 적셨고 입을 벌리려는 듯한 몸짓을 하셨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픈 척이란요? 엄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어머니 손을 살며시 잡았다. 뼈마디가 도드라진 손. 그 손이 힘없이 내 손 위에 놓여있는 느낌에 가슴이 아려왔다. 어머니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리셨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어떤 말도 하지 못하셨다. 괜찮아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무슨 사정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간병인은 거실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나는 잠시 어머니 옆에 앉아 이불을 정리해드렸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머니는 안정을 찾은 듯 고르게 숨을 쉬었고 이내 잠에 드셨다. 어머니가 잠든 것을 확인한 나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왔다. 거실로 나가자 간병인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아드님, 너무 놀라셨죠? 저도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라 일단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지금 제 손에 글씨를 쓰지는 못하는데 눈물을 흘리시는 걸 보니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 이런 상황이면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옆에 있다가 가려고요. 네, 그러세요? 그럼 저는 오늘 이만 들어갈까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 평소처럼 시간 맞춰 오시고요. 간병인은 작게 인사를 하고 문을 조심스레 닫고 나갔다. 나는 다시 어머니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머물렀다. 어머니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숨결은 가볍고 고르며 깊은 잠에 드신 듯 보였다. 그 모습을 확인한 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무언가 정리가 되지 않는 느낌이었지만 더 머물러서 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아내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뭔가를 검증을 해야 하나? 그 생각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몸 상태는 더 악화된 것 같았고 머리도 마음도 다 무거웠다. 타이레놀을 간신히 삼킨 뒤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눈을 떠보니 아내 서연이가 나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여보, 일어났어? 좀 괜찮아? 자면서 식은땀을 어찌나 흘리던지. 자기 막 오한도 있었어. 몸 막 벌벌 떠는데 내가 얼마나 놀랐다고. 119에 전화를 해야 하나 그랬다니까. 근데 내가 계속 땀 닦아주고 손 주물러주고 했더니 좀 나아지는 것 같은 거야. 아니, 병원에서 수액 맞고 온 거 아니었어? 왜 아직도 이렇게 아픈 것 같지? 아니야. 수액 맞고 집에 와서 한숨 자니 이제는 한결 나아진 것 같네. 내가 얼마나 잔 거야? 지금 완전 오밤중이네. 그래도 여보 배고프지? 죽 끓여놨는데 죽이라도 먹을래? 완전 빈속이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죽 데울 테니까 천천히 나와. 고마워 여보. 당신 퇴근하고 피곤할 텐데. 뭐가? 당신 아프다는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지. 죽다 되면 부를 테니까 천천히 나와. 응, 고마워. 며칠이 지났다. 그날 간병인 아주머니의 손바닥에 적힌 글씨를 본 이후로 내 마음은 계속해서 요동쳤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눈앞의 서연이를 더는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아내의 행동은 달라진 게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을 수도 없었다. 간병인의 말을 듣고 나니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럽게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감정 하나로 사람을 몰아붙일 순 없잖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 그래야 뭘 하든 후회가 없을 테니까. 고민 끝에 나는 결심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직접 진실을 확인하는 것. 아내와 마주 앉아 직설적으로 묻는 건 너무 위험했다. 그래서 조용히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움직이기로 했다. 며칠 후 아내가 퇴근이 늦는다고 말한 날 나는 어머니 댁을 찾았다. 간병인 아주머니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바지런히 준비하고 있었고 나는 인사를 나눈 뒤 조심스레 안방으로 향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어머니는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계셨다. 천천히 옷장 옆 책장 쪽으로 다가가 미리 준비해둔 초소형 CCTV를 꺼냈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이건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하니까요. 카메라는 작은 장신구와 책 사이에 교묘하게 숨겼다. 어디서 봐도 티가 나지 않게 잘 숨겨서 설치를 했다. 핸드폰 앱을 확인하니 설치한 카메라가 보였고 촬영이 잘 되는지 확인을 했다. 선명하게 잘 보이더라고. 카메라 설치부터 확인까지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움직였다. 간병인이 부엌에서 나올 기척이 나기 전에 방에서 빠져나와 아무렇지 않은 척 거실에 앉았다. 오늘은 사과를 정말 부드럽게 갈았거든요. 목 넘김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하니깐요.
아, 네. 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쉬고 계신 것 같아서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나는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다. 다행히 모든 게 잘 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진실이 드러나는 상황,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아침 8시쯤 아내가 부엌에서 이것저것 챙기고 있는 소리에 잠이 깼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은 평화로웠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여보, 나 오늘 어머님 뵙고 올게. 평일엔 자주 못 찾아뵈니까 주말이라도 꼭 가야 마음이 편하더라고. 그래, 고마워. 나는 오늘 회사 일 처리할 게 있어서 잠깐 사무실 들렀다가 일을 좀 봐야 할 것 같아. 같이 못 가서 미안해. 여보, 엄마 잘 계신지 꼭 확인해줘. 오늘은 과일도 좀 사가야지. 어머님 사과 좋아하시잖아. 전에 보니까 곱게 갈거나 완전히 즙을 내면 드실 수 있더라고. 그렇지, 사과. 좋아하시지? 전날 간병인 아주머니도 사과를 갈았다고 했지. 아내가 이전에 간병인 아주머니께서 과일 준비하는 걸 유심히 봐두었던 걸까? 돌이켜보니 정말 나 없이 아내 혼자 어머니를 보러 간 적이 많았던 것 같았다. 1시간 뒤 외출 준비를 마친 우리는 함께 집을 나섰다. 아내는 어머니 집으로 간다고 했고 나는 사무실에 간다고 말을 했다. 아내를 배웅하며 먼저 출발을 시켰고 나는 잠시 후 멀리서 아내를 놓치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고 아내의 차를 쫓아갔다. 어머니 집에 가겠다던 아내는 마트로 향했다. 나는 멀리서 아내가 장을 보는 모습을 지켜봤다. 과일 코너에서 아내는 신중하게 사과를 골랐다. 붉은색이 선명한 사과 2개, 포도도 1팩, 바나나까지 집어들었다. 이어서 채소 코너로 이동해 브로콜리와 감자, 당근을 담았고 고기 코너에선 닭가슴살을 챙겼다. 뭐야? 이건 전부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들인데. 아내는 그 뒤로 두유와 미숫가루 그리고 유기농죽 재료까지 챙겼다. 마치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전혀 꾸밈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전부 꾸며낸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한 거 아닐까? 지금까지는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마트에서 장을 마친 아내는 곧장 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나는 더 가까이 따라가면서도 혹시라도 들킬까 두려워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고 움직였다. 아내가 주차를 한 뒤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확인했다. 이제 남은 건 카메라 속의 진실을 기다리는 일이었다. 내 심장은 어느 때보다 빠르게 뛰었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제발 오늘 모든 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는 어머니 집 근처 골목에 차를 댄 뒤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CCTV 앱을 켰다. 카메라가 잘 작동하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숨을 고르며 접속했다. 화면이 뜨는 순간 심장이 한껏 조여오는 듯했다. 모니터 속은 고요했고 어머니는 침대 위에 누워 계셨다. 간병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고 방 안엔 어머니 혼자였다. 그 모습만으로도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다. 어머니는 자주 깜빡이는 눈으로 문 쪽을 응시하고 계셨다. 가슴이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었고 눈썹 사이가 자꾸 찌푸려지는 게 보였다. 엄마,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왜 그렇게 불안해 보여요? 한참을 그렇게 문 쪽을 응시하던 어머니는 천장을 보셨다. 눈물이 고여있는 듯 반짝였고 입술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다. 말은 나오지 않지만 뭔가를 전하고 싶은 듯한 그 표정. 너무 익숙한 얼굴인데 낯설게 느껴졌다. 엄마가 무서워하는 건 혹시 누군가 올 것 같아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 순간 간병인 정미숙 씨가 문을 열고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는 어머니 옆에 앉아 팔을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했다. 어머님, 며느님 오셨어요. 마음 놓으셔도 돼요. 제가 곁에 있으니 걱정 마시고요. 간병인이 말을 건넸지만 어머니는 눈만 깜빡이고 아내가 등장했다. 부엌에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고 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 CCTV 속 아내는 어머니를 보며 인사를 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사과랑 바나나 좀 사왔어요. 어머님 과일 좋아하시죠?
제가 목 넘김 부드럽게 잘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볼게요. 웃고 있네. 평소처럼 정말 아무렇지 않게. 그런데 내 눈길을 끄는 것은 간병인 아주머니였다. 간병인은 아내가 들어오자마자 바짝 붙어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내의 뒤를 바짝 따르며 한시도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의 행동을 감시하는 사람처럼. 어머니를 살펴보던 아내는 욕실로 향했고 간병인은 욕실문 앞에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 후 아내는 작은 대야와 물수건을 가지고 나왔다. 제가 아까 얼굴이랑 팔다리 다 닦아드렸는데 며느님 너무 고생 안 하셔도 돼요. 아유, 아니에요. 꼼꼼히 닦아드려야 해요. 혹시 욕창이라도 생기면 큰일 나요. 그러고 나서 아내는 따뜻하게 적신 물수건으로 어머니의 얼굴과 팔다리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미세하게 움찔거리기는 했지만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다.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겠지. 그저 그대로 몸을 맡긴 채 눈을 감고 계셨다. 머리도 제가 다시 빗겨드릴게요. 어머님은 편찮으셔도 머리 잘 손질되어 있어야 제 마음이 편해서요. 제가 머리도 다 정리해드렸는데 며느님은 진짜 꼼꼼하시네요. 아내는 옷장 속에서 빗을 꺼내 어머니의 머리를 천천히 빗기 시작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표정엔 조심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나는 차 안에서 자꾸만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대체 뭐가 진실이지? 이게 연기일 리가 없는데 너무 정성껏 엄마를 돌보고 있잖아. 카메라 속 아내는 곧 어머니에게 미움을 떠먹여드리고 손톱을 깎아주고 발톱까지 정리해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조용히 눈을 감자 이불을 덮어주고 천천히 방을 나왔다. 아내는 부엌에서 반찬을 정리했고 냉장고에 새로 만든 반찬들을 차곡차곡 넣은 뒤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했다. 저 여기서 식사 대충 해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반찬 좀 만들어 두었어요. 냉장고에 있으니까 잘 챙겨 드세요. 간병인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데 여사님까지도 아프시면 안 되시잖아요. 아이고, 저까지 신경을 다 써주시니 고마워요. 어머님, 저 먼저 갈게요. 오후에 비 온다니까 꼭 창문 닫고 계셔야 해요. 간병인 아주머니한테도 말씀드렸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을 끝으로 아내는 집을 나섰고 카메라에는 안방문이 닫히는 모습까지 생생히 잡혔다. 나는 여전히 차 안에 앉은 채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심장이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오늘 찍힌 걸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이제 아내가 다녀갔으니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지. 엄마가 간병인 아주머니한테 뭔가를 또 말할지도 모르잖아.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 거야. 나는 차 안에서 조용히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내가 떠난 지 한참이 지났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침대 위에서 눈을 감고 계셨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다. 그러던 중 문이 다시 열리며 간병인이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런데 정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장면, 말도 안 되는 일이 화면에 잡혔다. 간병인 아주머니의 행동이 경악스러웠다. 간병인은 문을 살짝 닫은 뒤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가락으로 어머니의 팔을 쿡 찔렀다. 한 번, 그리고 다시 한 번. 어머니는 눈을 깜빡거리며 천장만 바라보셨다. 정말 안 움직이네요. 할매, 진짜 사지마비 맞는 거지? 막 움직일 수 있는데 연기하는 거 아니고? 그치? 말도 못하는 거 맞지? 할매? 간병인은 표독스러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말하며 어머니의 손목도 만져보고 다리를 눌러보기도 했다. 핸드폰을 든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다. 정말이지 화면을 바라보는 게 너무 괴로웠다. 간병인의 행동은 마치 우리 어머니가 살아있는 사람인지 정말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지 거듭거듭 확인을 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뭐야? 지금 엄마 상태를 확인하는 거야? 왜? 간병인은 어머니 귀에 고개를 바짝 들이대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히 아들놈 있을 때 티낸답시고 이상한 눈짓 하지 마세요. 가만히 계시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알겠어, 할매? 내 말 들려? 말해봐, 응? 어디 말해봐.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간병인의 그 말투, 그 어조, 분명 겁을 주고 있었다. 따뜻하고 상냥한 간병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간병인은 곧바로 안방 서랍 쪽으로 향했다. 서랍 문을 열고 안쪽을 한참 뒤지더니 어머니의 보석함을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금 목걸이 하나를 꺼내들더니 손끝으로 만지작거렸다. 그러고는 주위를 살핀 뒤 조심스럽게 목걸이를 자신의 품 안에 넣었다. 저걸 훔친 거야? 이게 현실이야?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이 믿기지 않았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간병인은 안방 서랍을 열고 일기장과 가계부 공책을 꺼냈다. 어머니가 예전부터 써오시던 것들이었다. 그중 일기장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볼펜을 꺼내 종이에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글씨 연습을 하는 것 같았다.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글씨 연습? 지금 연습을 하는 건가? 나는 숨을 멈춘 채 화면을 뚫어져라 봤다. 간병인은 가계부와 일기장을 번갈아 보며 필체를 확인한 뒤 글씨 연습을 했다. 이윽고 볼펜을 손에 쥐더니 한자 한자 자신의 손바닥에 신중하게 글씨를 써 내려갔다. 손바닥을 펼쳐보며 지우고 닦아내고 다시 쓰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다. 너무나 익숙한 듯한 행동, 너무나 태연한 표정이 정말 소름이 끼쳤다. 그 글씨, 그날 봤던 그 손바닥의 글씨, 도와줘, 아픈 척하는 중. 그 글씨도 이렇게 썼던 건가? 엄마 글씨를 흉내내서 자기 손바닥에 엄마가 쓴 것처럼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그 글씨는 어머니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쓴 사람은 바로 화면 속 간병인이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쓴 게 아니었다고? 그럼 그게 전부 다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다. 단서라고 생각했던 글씨,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던 그 모든 근거가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 나는 간병인의 조작에 넘어갔고 내 아내를 의심했다. 내가 서연이를... 간병인은 끝까지 신중하게 손바닥을 고쳐가며 연습을 반복했고 잠시 후 일기장과 펜을 다시 제자리에 넣고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온한 표정으로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책을 펼쳐들었고 어머니 옆을 지키는 착한 간병인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가면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다. 걸어가는 길 간병인의 모습이 뇌리에 계속 맴돌았다. 어머니를 찔러가며 반응을 확인하고 겁을 주듯 속삭이던 그 말. 서랍 속 보석함을 뒤지고 어머니의 글씨를 흉내내던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식은땀이 났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다. 지금 그 사람을 자극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간병인은 거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었다. 아드님 오셨어요. 세상에, 정말 아드님이 우리 어머님 생각을 끔찍하게 하시나 보다. 뭐라고 할까? 텔레파시라고 할까요? 어머님이 아드님을 부르시나 봐. 막 마음에 이끄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죠? 왜요? 아, 맞다. 오늘 아내가 다녀갔을 텐데. 그럼요. 다녀가셨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오늘도 어머님이 제 손바닥에 글씨를 써주셨거든요. 이전보다 훨씬 분명하게요. 그래요? 뭐라고 쓰셨는데요? 간병인은 한쪽 손을 펼쳐 보였다. 손바닥에는 간병인이 우리 어머니 필체를 흉내내서 쓴 글씨가 적혀 있었다. 도와줘. 며느리가 무서워. 그 글씨를 보자 온몸이 굳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님이 정말 저만 보면 안심하시는 것 같아요. 며느님만 나타나면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오늘 며느님 다녀간 이후에 제가 어머님을 살피는데 또 막 할 말이 있는 듯 손을 움찔움찔 하셔가지고 펜을 쥐어드리니 이런 글씨를 남기셨지 뭐예요? 그렇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정리할게요. 어머니는 계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드님. 저도 믿고 있어요. 제가 어머님 잘 지켜드릴게요. 그런데 어머님이 이렇게 불안해하시니 며느님은 당분간 여기 안 오는 게 좋지 않을까요? 뭔가
아드님이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는 것을 숨기기 위해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손을 찔러 넣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집을 빠져나왔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가슴엔 묵직한 돌덩이가 올라앉은 기분이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곧장 차를 몰고 서초동에 있는 경찰서로 향했다. 시트에 등을 기대었지만 전혀 편하지 않았고 경찰서에 도착해서도 한참 동안 손이 움직이질 않았다. 더 이상은 안 돼. 엄마를 지켜야 해. 경찰서 민원 접수 창구에 도착하자마자 접수 담당자에게 말을 걸었다. 저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를 돌보는 간병인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증거 영상을 가지고 있어요. 안내에 따라 서류 작성을 한 뒤 경찰을 만나게 되었다. 녹화 영상 가지고 계신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도둑질, 겁주기, 거짓말, 그리고 조작된 증거까지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정내 문제로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날 신고를 마쳤고 얼마 뒤 담당 형사가 배정되어 다시 경찰서로 가게 되었다. 책상 너머에 앉은 담당 형사는 차분한 태도로 나를 맞이했다. 녹화 영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이 USB에 저장돼 있고 제 휴대폰에도 백업돼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사지마비라 의사표현이 거의 불가능하신데 그걸 악용한 것 같습니다. USB를 받아든 형사는 컴퓨터에 연결한 뒤 화면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조용한 조사실 안에 그 음산한 영상들이 하나씩 흘러나왔다. 어머니의 몸을 찌르는 모습, 귀에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간병인의 목소리, 그리고 보석함에서 목걸이를 꺼내 가방에 넣는 장면까지. 이거 확실한 증거네요. 이런 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제 어머니에게 그런 짓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합니다. 간병인의 인적사항 알고 계신가요? 간단한 정보는 채용할 때 받았고 나머지는 파견업체에서 확인을 더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 사람 정말 저희 가족 사이를 갈라놓으려 했어요. 일단 정식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후 참고인 조사와 피해 진술도 필요하실 수 있어요. 네, 어떤 절차든 다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와 제 가족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가야죠. 그날 진술을 하는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했다.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생긴 날이었다. 얼마 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그날 아침 핸드폰이 울릴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는데 수화기 너머의 형사 목소리는 짧고 단호했다. 간병인 신원조에 나왔습니다. 피해자분. 이 사람 사기, 절도, 전과자였습니다. 전과자요? 네. 이전에도 요양보호사를 가장해 여러 가정에서 금품을 훔친 정황이 있었고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가족 간 불화를 조장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하면서 처벌은 피했지만 기록은 남아있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대섰다. 속이 울렁거리고 눈앞이 흐려졌다. 그럼 그런 사람을 내가 우리 어머니 옆에 두고 있었던 거네요? 네. 처음엔 성실한 태도로 신뢰를 얻고 이후에는 주변 가족과 이간질을 유도하며 재산에 접근하는 수법이었습니다. 영상만 봐도 그 의도가 명확합니다. 제가 직접 면접 보고 채용했던 사람이었는데 피해자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 속이는 능력이 매우 교묘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비슷한 일을 반복해 왔던 거고요. 전화를 끊은 뒤 나는 그대로 회사 건물 뒤편 조용한 공간에 주저앉았다. 주변은 평소처럼 분주했지만 내 머릿속은 정지된 것처럼 멍했다. 손에 쥔 휴대폰을 들어 다시 영상을 재생했다. 어머니의 몸을 찔러가며 반응을 보는 간병인의 눈빛. 귀에 말하는 그 낮고 찰진 목소리. 손바닥 위에 천천히 따라서 내려가던 그 글씨. 그 모든 행동이 이제는 하나의 악몽처럼 느껴졌다. 내가 이런 인간 말을 믿고 짧은 순간이지만 서연이를 의심했었지. 정말이지. 숨이 막혔다. 마음속 어디선가 꺼내들었던 의심들이 죄책감이 되어 가슴을 후볐다. 아내는 그저 우리 어머니를 돌봤을 뿐이었는데
나는 고작 손바닥에 글씨 하나로 아내를 의심했었으니까. 가장 뼈아픈 건 간병인을 고용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사실이었다. 처음 간병인을 소개받고 면접을 본 날, 간병인 아주머니는 말수가 적고 성실해 보였었다. 자격증도 있었고 이전에 대한 말도 그럴듯했지. 그저 엄마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화면을 멈추고 다시 되감았다. 다시 보고 또 보며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찾으려 했었다. 작은 표정, 눈빛, 손짓 하나하나가 이제 와서야 낯설게 느껴졌다. 그리고 떠올렸다. 아내 서연이가 간병인을 처음 만났던 날이었지. 여보, 그분 너무 말이 없으신 것 같은데 좀 퉁명스럽다고 해야 하나? 말 수 없는 게 뭐 어때서? 오히려 수다스러운 것보다 낫지. 조용히 어머니만 잘 돌봐드리면 되지. 그때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수긍하지 못한 눈빛이었다. 그 눈빛을 나는 외면했다. 믿고 싶은 대로만 믿었던 것이다. 엄마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눈물이 핸드폰 화면 위로 뚝 떨어졌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데 나는 그 사이에서 흔들리고 흐린 판단을 하고 결국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 것이었다. 그제야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인정했다. 이 모든 파국은 그 교묘한 사기꾼의 거짓말 하나로부터 시작됐지만 그 사람을 선택하고 받아들인 건 바로 나였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아내를 의심하고 거리를 둔 내 자신이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사죄를 했지만 스스로 용서가 되지 않았다. 문득 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조용히 문이 열리더니 아내가 조심스레 고개를 내밀었다. 여보, 괜찮아? 잠깐 나 좀 봐줄래? 아내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았고 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고 익숙한 손이었다. 나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오려고. 같이 가줄래? 그래. 이제는 우리들이 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갔다. 영상, 간병인 신원조회, 병원 진단서, 통화 녹취록까지 전부 챙겼다. 변호사는 우리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하나씩 넘겼다. 간병인이 했던 행위는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이용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가족 간의 관계를 왜곡시킨 점이 중대합니다. 이건 충분히 형사사건으로 처리 가능하고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합의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 사람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환자 최근 상태에 대한 의료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병원 예약 잡아뒀어요.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우리는 사설 구급차를 불러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뇌파 상태를 비롯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지금 상태는 위장장애와 극심한 불안 증세가 겹쳐진 상황입니다. 대인 접촉에 대한 반응도 매우 예민하고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된 결과로 보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알아차려서. 그리고 얼마 후 간병인은 경찰 조사를 받고 구속됐다. 조사 과정에서도 거짓말을 계속했지만 영상과 휴대폰 녹취, 병원 진단서 앞에서 결국 말문이 막혔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의 가정에 침투하여 신뢰를 악용하고 거짓말과 협박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가 없고 범행수법의 악질성을 고려해 우리 부부는 민사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간병인이 훔쳐간 물품 목록과 피해액을 산정하고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더 이상은 물러설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옆자리에 앉은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여보, 정말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아내는 나를 향해 조용히 웃었는데 그 미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용서를 담고 있는 듯했다. 그날 이후 몇 달이 지났다. 그간 어머니는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으셨는데
기적적으로 다시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정신과 상담도 병행하셨다. 초기에는 낯선 사람과의 접촉조차 힘들어하시던 어머니였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말을 조금씩 다시 하시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머니는 공원 산책길을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음마를 떼시며 내 손을 꼭 잡고 움직이시는 어머니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날 뻔했다. 엄마,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죠? 괜찮아. 바람 쐬니까 좋아. 그런데 요즘 네 아빠 생각이 많이 난다. 어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기셨고 그 옆에는 아내가 있었다. 매일같이 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죽을 끓이고 반찬을 싸서 가져다 주던 아내였다. 여보, 피곤할 텐데. 괜찮아, 괜찮아. 어머님이 건강해지시는 게 나한텐 제일 큰 선물이야. 여보, 나 이거 당신한테 꼭 주고 싶었어. 고맙고 미안해서. 이게 뭐야? 왜 갑자기... 고마워서. 그동안 당신이 해준 모든 일들 말로는 다 못하니까 그냥 받아줘. 나는 아내를 위해 목걸이를 준비했다. 아내는 잠시 말을 하지 않고 선물을 바라보았다. 여보,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고마워. 우리 나중에 어머님이랑 셋이 사진 찍자. 그러자. 다시 건강해지셨으니 꼭 사진으로 남겨야지. 거실 액자에 걸어둔 가족 사진. 사진 속 우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모든 상처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함께 있는 그 자체가 기적처럼 느껴진다. 거짓이 우리 가족을 흔들었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으신 것, 그리고 변함없는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이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순간의 오해와 거짓말이 한 가족의 행복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결국 진실을 찾아내고 사랑과 믿음을 지켜낸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믿음은 가족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지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